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96조 등록상 정정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등록상 정정.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록상 정정.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이 정보는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사람이 등록하는 거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잘못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등록이 되면 잘못된 정보가 공시가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정보가 공시돼서는 안 되니까 이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를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는 거, 등록사항 오류 정정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이것을 생략해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이를 정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극히 예외적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총 10가지예요. 10가지. 이 10가지는 소유자의 신청이 비록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수준이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가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기는 힘들어요. 두 문자도 따기도 그렇고. 왜? 문장이 좀 깁니다. 문장이 기니까 두 문자 따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골라내실 거냐면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을 가지고 틀린 지문을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때 소유자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손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10가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출제가 됐을 때. 여기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했죠. 그리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직권 정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원칙이었죠. 그렇다면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는 이 지적소관청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유자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테고 알았으니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직권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할 때는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주면 좋겠지만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지해주면 좋아요. 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니까. 하지만 구태여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꾸관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머스트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머스트는 뭐뭐 해야만 된다. 캔은 할 수 있다. 근데 X가 있으니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개의 대꾸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바뀐다면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인접토지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인접토지 소유자라고 할 때 승낙서 작성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이때는 승낙서가 작성이 되지 않으면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판결서를 첨부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가 있다면 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승낙서가 없을 때는 법원에 확정 판결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안심하고 정정을 해줄 겁니다. 또 하나, 이때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계와 면적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경계와 새로운 면적으로 등록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경계 면적 좌표가 달라질 때는 무조건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하는 측량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고쳐줍니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성과도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과도를 보고서 지적소관청은 경계와 면적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검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등록상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걸 확인함으로 인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제출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름한다는 얘기는 대신한다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여기 직권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면,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경계가 틀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 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오류가 고쳐질 때까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정지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걸 정정할 때까지. 하나 더, 이 경계와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도 정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오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도 정지시켜야 될까요? 이거는 진행시켜야 될까요? 이건 진행시켜야 되겠죠. 이거와 이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안 되지만 이 오류를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개의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하나 더. 이때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둘로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직권에 의한 정정도 허용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 따라서 등기부가 있을 때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고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정정하는 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될 겁니다.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될 수도 없겠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한 이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이 가족관계 기록상을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직권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청에 의해서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백한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제출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신청에 의한 정정을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여기 사전에 통지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사전에 이미 통지가 됐고 그리고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고쳐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정정한 이후에 구태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모를 수도 있겠죠. 가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지해야만 됩니다. 이때는 사후에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이때는 통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상 오류 정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90%를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가 뭐냐? 요겁니다. 요 10가지. 이거는 3월 달에 하나씩 보실 거예요. 3월 달에. 그래서 10가지만 빼고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본 겁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등록상 정정 96쪽에 나와 있는데 96쪽. 거기 서서를 보시면 원칙은 신청이라고 돼 있죠.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경우 거기 2번을 보시면 기억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다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이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보시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없을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서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을 보시면 직권에 의한 정정 사유가 2번에 나와 있죠. 총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가지가.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10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면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은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 측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계와 면적이 정정이 될 때까지 지적 측량은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소유자에 관한 정정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번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번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1번은 나중에 등기법에서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지적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명칭이나 행정구역은 바뀐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지적공부를 고치건 상관없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는 아직은 좀 어려우시니까 이건 3월 달부터 좀 상세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108쪽에 지적측량을 보겠습니다. 지적측량.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이 정보는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같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하는 방법은 이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경계와 좌표값이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 경계는 보통은 평판 측량, 그리고 좌표값은 경위 측량, 이 두 개의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통해서 수집된 경계와 좌표값을 가지고 이 경계를 가지고는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좌표값을 가지고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결국은 면적이 측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면적이 구해지기 위해서는 경계와 좌표값이 있어야 되고 경계와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면적도 기본적으로 측량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면적, 경계, 좌표값이 나오면 무조건 측량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면적 경계에 좌표가 나면 무조건 측량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측량을 통해서 수집해서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했죠. 또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면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되니까 복원이 이루어질 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고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면 위에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이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측량을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했죠. 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냐면 지는 뭡니까? 토지, 적은 정보죠.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맞죠? 토지에 관한 정보인 면적 경계 좌표값, 토지에 관한 정보인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지적 측량은 누가 해야 될까요?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토지에 관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당연히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바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전부 다 맡겨놨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놨냐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면 둘이 존재해요. 첫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 하나는 지적 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지적 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이 둘을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라고 불러요. 외워두셔야 되겠죠. 지적 측량 수행자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지적 측량 업자는 이 업을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 측량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다른 측량은 지적 측량을 제외한 다른 측량이 있는데 뭐 일반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공간 측량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측량이 있는데 그 다른 측량들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지적 측량만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측량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을 등록해야 되지만 이 지적 측량만큼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업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업자만 등록하고 국토정보공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측량업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 측량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적 측량은 이 수행자가 하는데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검사 측량이라는 겁니다.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적 측량을 국가기관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맡겼죠.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검사 측량인데 이것도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면 의미가 없겠죠. 지가 지적 측량하고 검사도 지가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 측량만큼은 맡긴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국가기관은 대부분은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데요. 극히 일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 검사 측량을 하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대부분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증명을 한다고 했죠. 이 복원할 때의 지적 증명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좀 쉬워요. 첫 번째는 이 등록할 때와 이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측량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이 다른 측량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을 사용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면 복원할 때도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평판. 그렇죠. 더 정밀한 방법이 고안됐다고 해서 더 정밀한 사용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등록할 때와 복원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은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니까 이 등록할 때만큼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검사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이건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는 거지만 이미 공시가 되고 있는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는 이건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인접 토지와 경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보통 복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두 번째,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은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이 지적공부를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질 때만 고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한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맞습니까? 지적 공부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복원이 이루어질 때는 지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단지 토지 위에 복원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적 정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의 일부인데요. 면적 경계 좌표값이 지표면 위에 복원할 때 면적이 달라지진 않겠죠. 따라서 면적을 새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지적 정리도 하지 않고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적이 잘못 등록됐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아주 큰 예외인 것이고 원칙은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읽어나 보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은 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 정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입니다.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로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측량은 네 개의 특징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이 필요 없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측량이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그렇다면 이 경계 복원 측량은 뭐고
지적 현황 측량은 뭔지를 대략적으로만 좀 이해를 하십니다. 먼저 경계복원 측량을 보실 텐데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이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리고 여기 담장이나 철망 같은 게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100번지, 101번지. 그러면 요거는 지표상의 경계죠. 요거는 도면상의 경계죠. 이때 갑과 을 간의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갑과 을 간의 경계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있을 때 어느 경계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했습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된다고 했죠.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상의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된다고 했죠.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도면상의 경계를 여기다가 복원을 해봅니다. 복원을 해보면 이 복원된 경계를 가지고 분쟁이 해결되겠습니까? 네, 해결 안 돼요. 요 도면상의 경계를 여기다 복원해 봤더니 이게 딱 일치해요. 그러면 갑과 을 서로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러면 요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옹기분 되겠죠?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분쟁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면 위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죠.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을 보겠습니다. 어려우셔요?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 위에는 큼지막한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101번지 토지 위에는 주택이 한 채, 작은 주택이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측량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건축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지상건축물. 지상건축물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고 싶어요. 지상건축물의 현재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건축물을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도면상의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가 되겠죠. 맞아요. 네, 요 지상건축물을 여기다가 그려놓게 되면 요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건축물의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려놓게 되면. 그러면 그려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요 도면상의 경계가 먼저 여기에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이루어지면 여기 도면상의 경계가 복원이 되면 여기 복원된 경계가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일단 복원시킵니다. 이때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요 위치 관계를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구합니다. 위치 관계를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의 위치 관계를 측량을 통해서 구해봅니다. 측량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여기는 1m가 나왔어요. 요거는 5m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m, 5m. 그러면 여기에 지상 건축물을 이렇게 그려놓겠죠.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이걸 그려놔야 되겠습니까? 1대 5죠. 그러면 여기 5배 되는 거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되는 거리에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가 도면에 표시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경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죠. 두 번째, 도면에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이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된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현황 측량. 토지 정보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적 현황 측량은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계의 측량 중에서 하나가 경계가 복원되고 있죠.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도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단계의 측량,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으로서 이러한 특징을 갖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측량이에요. 정확한 개념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측량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대략 정리 방법을 보시면 이거는 실제 토지입니다. 지표상에 있는 토지예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지표상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 100번지 토지를 도면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도면에 등록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겠죠. 그렇죠.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도면이에요.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측량 기구를 이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 기구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측량 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토지 주변에 있는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 주변에는 많은 기준점들이 있어요. 이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점 위에다가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측량기구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측량기구 옆에는 여기 측량기사가 있겠죠. 측량기사가 있을 겁니다. 눈도 그려야 될까요? 측량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관측을 통해서 측량해야 되는데 문제는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들 주변에 토지도 있겠죠. 주변의 토지와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분이 되겠지만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지점에다가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지상경계점.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라서 경계점인데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지상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경계점 위에 표석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표석, 표지, 표석 뭐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걸 경계점 표지라고 불러요. 경계점 표지.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를 관측할 때 주변 토지와 이제는 구분되겠습니까?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되겠죠. 이때 요 측량기사가 측량기구를 통해서 요 경계점 표지를 관측을 합니다.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측량기구를 통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 요게 구해질 겁니다. 각도가 구해질 거예요. 각도 구해지겠죠. 측량기구를 통해서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구해지면 이 각도를 가지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생생한데.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요거 바로 위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거죠. 따라서 요거에 구해지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측량의 방법이에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을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측량은 원칙적으로 삼각 측량을 사용하게 돼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측량 기구가 있는데 어떤 측량 기구가 있느냐면 평판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판 측량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입니다. 평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평평한 판이란 뜻이에요. 평평한 판. 그래서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평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불러요. 측판. 측량에 사용하는 평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측량 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예요. 이 다리가 4개부터는 4개, 5개, 6개, 7개는 이게 움직인대요. 요게. 그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리가 3개인데 최초의 측량 기구가 이 평판이기 때문에 평판을 산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평판, 측판 또는 산발이 같은 뜻인데요. 이 평판에 전자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기능이.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전자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때를 전자평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측량 기구가 전자평판이라는 겁니다. 이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할 때 전자평판 또는 평판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경계를 그릴 때 하는 측량이에요. 경계를 그릴 때. 두 번째, 경위라는 게 있습니다. 경위라는 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의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이 경위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만안경처럼 생겼는데 만안경은 아니고요. 이걸 경위라고 부릅니다. 지구본을 보시면 지구본이라는 장난감을 보시면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를 위도라고 부릅니다.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를 경도라고 불러요.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점이 바로 좌표값이에요. 좌표값. 그래서 이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경위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위 측량은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측량입니다. 좌표값을 수집할 때. 되셨을까요? 세 번째. 전파기, 강파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기, 강파기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전파기, 강파기 측량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전파기, 강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적으로. 사진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전파기, 강파기를 사용해서 측량할 때 전파기 측량, 강파기 측량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측량할 때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경계점 표지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전파를 쏠 때는 전파기, 강파를 쏠 때는 강파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전파나 강파가 여기 경계점 표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을 딱 돌아오는 그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요 거리를 구해내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전파나 강파를 써서 이 경계점 표지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그 측량 기구예요. 거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전파기, 강파기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래를 그린 건 아니라고 했죠. 비행기를 그린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토지에 대해서 사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측량에 사용하는 사진기가 있어요. 그때 그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토지를 측량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사진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공위성을 가지고 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가지고 측량하는 경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GPS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위성 측량, GPS 측량 뭐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6가지 방법으로만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른 측량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6개의 측량 방법만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이거는 정밀도가 점점 정밀해지는 측량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이 가장 정밀한 게 GPS 측량.
그 다음에 정밀한 것이 사진 측량, 그 다음이 전파기, 강파기 측량, 그 다음이 경위 측량, 그 다음이 전자평판 측량, 그 다음이 그냥 평판 측량. 그리고 비용 순서입니다. 가장 비싸 보이죠? 두 번째로 비싸고, 세 번째로 비싸고, 네 번째로 비싸고,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다섯째 줄 보시면 등록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밑에 보시니까 복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해야 되니까 이때도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원할 때의 측량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은 필요 없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 원칙적으로 면적 특정 필요 없다는 거. 그렇죠. 지적 측량의 성격은 나중에 좀 보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 나와 있는데 거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것 좀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실판이 모자른데. 쉬었다 할까요? 아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책에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있죠. 네, 거기 2번을 좀 보십니다. 2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지적 측량은 보통 요 순서에 따릅니다. 지적 측량은. 다만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초 측량은 반드시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기초 측량은. 그리고 나머지 측량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은 즉 지적 기준점 측량은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 먼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개 동그라미 치십니다. 개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러면 계획을 먼저 수립할 텐데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겠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준 동그라미 치십니다.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이를 현지답사라고 불러요. 답 동그라미 치십니다. 개, 준, 답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가. 그렇죠. 그럼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 위에 설치합니다. 기준점 위에. 맞습니까? 그럼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점이라고 불러요. 선택한다. 점 기준점.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점이라고 부른다. 기준점을 선택한다. 그러면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그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토지를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를 관측하려고 보니까 주변 토지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상 경계점 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만들었죠.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 이게 조표라는 겁니다. 조, 만들조 또는 가지런히 할 조인데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는 뭘까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 조표. 그래서 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조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할까요? 측량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을 할 겁니다. 관측했죠? 관측이 이루어지면 뭐가 구해집니까? 각도가 구해지겠죠? 각도가 구해지면 측량기구를 통해서 각도가 구해지면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계산이 이루어지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거리를 구하게 될 겁니다. 수치로서 거리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구할 수 있겠죠. 이쪽도 구할 수 있겠죠. 이쪽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표를 작성하게 돼요. 성과표 작성. 그러면 여기서 관측에서 간 동그라미,
계산해서 개 동그라미, 성과표 작성해서 성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십니다. 개, 준, 답, 선, 조, 간, 개, 서. 이렇게 쓰십니다.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셔도 되고 이걸 이해하시면 따로 안 외우셔도 될 수도 있어요. 계획은 뭡니까?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가 다 끝나면 현장에 가야 되죠. 현지답사. 현장에 가서 기준점을 선택할 때고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 겁니다. 조표.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졌으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합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면 각도가 나오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들이 나올 텐데 수치들을 가지고 성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 외우십니다.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내용이에요. 측량의 가장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을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셋째 줄을 보시면 다만이라 묻고 있습니까? 다만. 지적 정리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십니다. 이 지적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라고 했죠. 따라서 검사 측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적 정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등록할 때와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면적 측정 원칙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밑줄 치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거기 3번을 보시는데요. 이거는 세부 측량의 방법들인데 거기 8번을 보십니다. 8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지번 부여할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요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죠.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면 개수도 달라지고 경계도 달라지고 좌표도 달라지고 면적도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셔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해야 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하기 위해선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5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양가로 5번. 거기 보시면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아까 강조드렸죠? 그렇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들을 도면 위에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경계가 복원돼야 되고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야 되고 그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된 것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측량의 기초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